안녕하세요. 숙명아동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강 집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행기능 향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항의 관제탑을 살펴보면 관제탑이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비행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비행기가 나가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연되는 그 비행기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착되는 비행기들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많은 비행기들이 오고 가고 연착되고 뭐 도착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실행 기능이 하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행 기능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실행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기능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옷이 있어도 자신의 상황이나 그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참거나 또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욕구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부 다 그 욕구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또 여행을 가고 싶다면 필요한 경비만큼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아니면 여행을 가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자기 조절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이 인간 뇌의 특정 부분이 존재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의 피질은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두엽 센터들이 뇌의 다른 부분들의 언어와 어떤 기억 기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였는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어디로 하고 싶어 하고 또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행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혹시 더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 요소에는 그럼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면 버클리와 브라운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보면 실행 기능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억제입니다. 억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행동을 잠시 멈추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밤 12시에 무언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살찔 것들이 걱정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거를 먹는다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처럼 행동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것들이 억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는 실행 기능의 사실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들을 참는 것. 그런데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는 넓게 활동을 혼란하게 할 때는 잠시 쉬는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ADHD 아이들은 쉼없이 부주의해지고 즉각적인 억제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실행 기능들이 충분히 발달하도록 그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참고 그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어떠한 시점에서 때론 하던 일을 멈추고 숙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욕구 지연이 작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TV를 보더라도 학원 갈 시간이 되면 시계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학원을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에서도 나왔죠. 학원을 갈 시간이 되면 가고 TV를 보다가도 해야 할 숙제가 있으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착수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대화입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능력이죠. 대개 유학의 아이들은 혼잣말을 소리내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혼자서 이제 얘기하는 걸 잘 안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면화되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내면화 속으로 생각하는 걸 하다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맨 처음에 아가에게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한동안은 그 뜨거운 거를 보면서 뭐 아뜨, 아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기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지 않,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크면 굳이 아이가 뜨거운 거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거는 뜨거운 거다라고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지는 않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고 이것들이 내면화되는 과정, 이것들이 자기 대화인데요. 그러나 이 ADHD 아이들이 이것들이 충분히 발달할 만큼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포함되는 요소로는 작업 기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서도 우리가 어떤 실행 기능을 하면서 실행 기능 하기 이전에 조직화하는데도 작업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떠한 정보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이 작업 기억도 실행 기능에 포함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견,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해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작업 기억 능력을 수행하게 될 때 결함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반추입니다. 이 반추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생각을 다시 계속 기억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숙제를 선생님한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때 어떤 불이익을 당했었더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게 좋았었더라? 이런 것들 과거의 경험을 계속 기억하는 것들이 반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능력 역시 실행 기능 안에 포함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때 필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쌓을 때 필요한 능력인데 자신의 행동을 자체 평가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조직화 능력 역시 실행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기화가 있는데 우리 ADHD 아이들이 이 동기가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도 어떻게 보면 실행 기능 안에 포함된 능력인데 이 빈약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활동에 어떠한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면 동기화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흥분을 한다거나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잘하면 너무 좋겠다. 이거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잘할 텐데 그런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면 동기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은 과거 숙제를 하지 못해서 수업 중에 혼났던 것들을 회상을 할 때 수반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작업 기억 능력으로 인해서 사실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감정들을 잘 회상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심하게 빈약한 동기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는 악기의 비유로 보면 뇌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뇌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잠이 들면 악기들이 자기 멋대로 연주하지 않겠습니까? 지휘가 없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음악가들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떤 조화로움이 사라지고 음악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가 일어나 지휘를 하면 어떤 악기는 조용히 있고 어떤 악기는 연주를 하고 이렇게 잘 조율 있게 이렇게 지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지휘자는 모든 악기가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 ADHD 아이들에게 능력과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지 않아요.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자주 잠이 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능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방출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화롭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살펴보면 이 실행 기능은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개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태어날 때부터 몇 퍼센트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 기능이 발전되는 과정 초기에는 매우 천천히 생기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발전되어져 가는 능력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계속 억제하고 어떤 일에 착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반추하고 이런 것처럼. 또 아이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즐거운 활동을 하고 또 학년이 올라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다루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가 엄마랑 함께하는 그 유아기 시절부터 엄마가 불러주는 동요부터 엄마와 함께하는 그 눈맞춤부터 아이는 그 실행 기능이 점점 향상되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보이고 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동요 불러주고 엄마가 동요 불러주는 걸 따라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엄마가 사물 이름을 지칭하면 그것들을 지칭하는 것들도 기억하고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이것들이 그런 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알고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행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학년들을 위한 전략인데요. 크게 저학년들과 고학년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에게도 게임은 실행 기능의 향상과 자기조절 능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시기 아이들은 능력의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또래와 진행을 하거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활동으로는요. 메모리 카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준이 난이도별로 또는 카드별로 여러 가지 난이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 카드는 짝이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뒤집어 놓고 번갈아 가면서 엄마 한 번, 아이 한 번 번갈아 가면서 카드의 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어느 곳에 어떤 모양의 카드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능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난이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처음이다 그러면 2세트 뭐 총 4장의 카드만 두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아이가 점점 실력이 늘어났다 그러면 큰 상에 가득 놓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림도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더 난이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라사대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사대 게임은 신체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신체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것 앞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앞에 붙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게임인데요. 이렇게 앞에 가라사대가 붙고 안 붙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과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억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조절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라사대 의자에 앉아. 그러면 앞에 가라사대가 붙었기 때문에 앉아야겠죠? 일어나 라고 얘기하면 앞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지적 유연성도 생기고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조절하는 것들 일어나라고 했지만 앞에가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처럼 해봐라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울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따라하기 놀이라기도 하는데요. 이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흥얼거리고 불렀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노랫말과 함께 이런 행동을 보여주면 그것들을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것들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활동이 사실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을 보는 순간적인 집중,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럼 당연히 작업 기억 능력에 도움이 되겠죠. 기억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해보게 되면 아이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되게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상상력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흥미가 유발되면서 미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앞에 나가야 되는 차례가 되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러고 하면 미리 머릿속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실행 기능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직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게임들이 되는데요. 뭐 러시아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초콜릿 게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워 게임도 그렇고 초콜릿 게임도 그렇고 어떤 사각형 틀 안에 그림과 같은 차를 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초콜릿을 두기도 하고 그것들을 어떤 규칙에 맞춰서 요구되는 어떤 틀에 맞춰서 이것들을 움직이고 해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꾸고 경우 횟수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적인 유연함과 추론 능력 그리고 전후 맥락을 살피는 것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러시아어의 경우에서는 뭐 빨간 색깔 자동차를 주차장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누구를 치워야 되지? 얘를 치우기 위해선 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추론하는 것들, 전후의 맥락을 살피는 것들,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 개수 후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게임을 조직화시키고 맞추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사 스무고개라고도 스무고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무고개보다는 조금 쉬운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업 기억 능력과 조직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개수 게임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두고 내가 뽑은 카드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맞추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안경을 썼습니까? 여자입니까? 뭐 머리에 흰머리가 났습니까? 대머리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닌 사람들을 제거하고 선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맞추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단기적으로 빨리 맞출 수 있는지 조직화를 향상시킬 수가 있죠.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들 하고 싶다 그러면 스무고개 하시면 됩니다. 스무고개도 그러한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무고개를 할 때 제일 처음부터 뭐 사탕입니까? 아이스크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먹는 겁니까? 살아있습니까? 동물입니까? 이렇게 큰 범주를 나누고 그 나눈 범주 안에서 또 이렇게 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보았던 조직화 능력에서 어떤 그런 시각적인 그래픽 하는 것처럼 이 스무고개도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질문하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것들 통해서 생각의 유연성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학년 아이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복잡한 게임과 활동들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행 기능의 향상과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고전 게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전 게임들 어떤 거 아세요? 체스, 뭐 바둑, 다이아몬드 게임도 될 수 있고 윷놀이도 있을 수 있죠. 이것 말고 우리가 이전부터 했던 아주 클래식한 게임들 다 모두 아이들에게 실행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가정에 한 개씩 가지고 있을 법한 고전 게임들이 아이들이 기술 전략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 기억력, 인지적 유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 지점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말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것, 차례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전 게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팀으로 같이 하는 스포츠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은 축구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게 되죠. 그중에서 팀으로 구성되어서 하는 스포츠는 그 안에서 복잡한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더라도 그 축구를 하는 것들에 필요한 룰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공이 이렇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룰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에 이기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네, 게임에 이기기
이기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름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공을 가지고 그 공을 계속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 기능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골키퍼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이 어디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공이 오는 찰나에 그것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팀으로서 하는 스포츠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로 세로 퍼즐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퍼즐은 어휘에 대한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어휘력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세로 퍼즐은 또 난이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 맞춰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의 조합을 생각해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인지적인 유연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스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종종 스토크를 하고 있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 스토크 게임은 가로 세로 퍼즐에 대한 숫자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로 세로 일반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죠. 다만 다른 것들은 스토크는 필요한 단서가 언어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아니라 숫자와 위치를 기반으로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꽤 많은 추론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의 수, 인지적인 유연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상시키는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스토크도 난이도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아이들이라면 아주 쉬운 난이도에서부터 천천히 접근하는 것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모 로직이 있습니다. 이 네모 로직은 스토크와 같이 비슷한 형식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게임 역시 가로 세로 주어진 숫자 단서들을 통해서 네모 안에 색칠을 하는 것들의 유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칠의 유무를 정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실 스토크와 같은 기대 효과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크보다는 네모 로직이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완성의 성취도 이런 것들로 본다면 네모 로직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행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들이 이 실행 기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다면, TV 보는 것만 너무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주말에는 같이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